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을 쫓아낸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제가 염치도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면서 저를 욕하는데 전 제가 정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서울에서 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지방에서 나고 자랐고 저희 부모님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일기론 어머님 나이가 40 가까이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기적적으로 저를 가지셨다대요. 문제는 저를 출산하신 이후로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졌기에 원래도 넉넉지 못했던 집안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당신들 능력이 닿는 선에선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더 앞바리처럼 열심히 살았네요. 그래서 전액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학을 다니게 되었지요. 하지만 등록금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 기숙사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숨쉬는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게 기숙사가 오히려 근처 고시원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엔 바로 사는 곳을 고시원으로 옮겼네요. 사실 당시 이미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환갑에 가까운 나이셨기에 가능한 경제적인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과외만 4-5개를 하며 돈을 벌었어요. 정말이지 학교와 과외, 그게 제 생활의 전부였지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군대에서 전역한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고백을 받았습니다. 연애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기에 단칼에 거절을 했지만 남편은 몇 번이고 저에게 들이대길 반복하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저도 그런 나무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끈질긴 남편에게 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연인 사이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하고 어디 분위기 좋은데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이혼하게 된 마당에 지난 기억을 포장하고 싶진 않네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형편이 좋질 않았으니 남들 하는 평범한 연애엔 욕심도 없었어요. 어쩌다 정말 영화 한 편 보고 밥 한 끼 그것도 10,000원 안팎의 메뉴로 먹고 솔직히 갓 전역한 대학생 남자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도 마음은 진심이려니 믿었기에 결단코 서운하거나 섭섭하다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지만 당연히 남편에게 돈을 빌려다 쓴다거나 구두나 가방처럼 삐까뻔쩍한 선물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 걸 원하거나 기대한 적도 없고요. 이후로 남편과 저는 같은 해에 졸업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더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지만 저는 은행에 입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네요. 하지만 제가 첫 해에는 취업에 실패해서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과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때도 남편에게 따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건 없어요. 남편은 그래도 하는 말이 데이트할 때는 자기가 다 비용을 부담했다 하는데 맹세컨대 끼니에 2만 원이 넘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고 데이트라고 해봤자 제 공부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본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남편에게 왜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혹시라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언제든 떠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가는 사람 붙잡고 오는 사람 다 받아줄 만큼 녹록한 인생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1년간의 사투 끝에 결국 저는 제가 원하던 은행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제 인생도 조금의 안정을 되찾는구나 싶었지요. 은행에 들어가고자 한 건 가놓고 말해서 제가 뭐 직업적 사명 그런 게 있던 건 아닙니다. 단순히 타 직종에 비해 연봉이 높았고 처우도 좋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월급의 70%를 저축할 만큼 예전처럼 알뜰하게 살았는데 남편은 이를 꽤나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지난 3년간 남편이 한결같이 제 옆에 있어준 건 사실이었고 얼마를 어떻게 썼건 간에 그 당시엔 남편도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 생각하니 그 서운한 마음을 제가 받아줘야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먹을 거 덜 먹고 살 거 덜 사가며 이따금씩 좋은 선물도 해주고 멋진 곳에서 식사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에 들어간 남편의 주머니 사정은 대학생 때에 비하면 나아지긴 했지만 저에 비하면 넉넉하진 않았지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 준비하는 데이트는
솔직히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비교하지 않을래도 비교하게 되고 안 보려 해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행여나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으니 얼마든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을 연애를 하다가 작년 초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어느덧 7순을 넘은 나이셨고 제가 생활비를 7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경매를 했는데 운 좋게 작은 상가를 낙찰받아 꽤나 쏠쏠한 부수입을 얻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부 다 오갔다는 거예요. 남사스럽긴 하지만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께선 어느 상황이건 누굴 만나건 그렇게 제 자랑을 하세요. 이후로 상대방 입에서 딸을 너무 잘 키웠다는 소리가 나오길 기다리시지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저희 부모님에겐 기쁨이고 낙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러실까 싶었는데 그 버릇을 어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의 의도대로 어머님 아버님께서 어쩌면 딸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키우셨냐며 제 칭찬을 해주시대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로 어머님께선 걸핏하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황당한 말은 친정에 보내는 생활비 부분이었어요. 남편을 통해 말씀하시길 며느리도 자식이란 말이 있듯이 저에게는 시부모도 부모가 아니냐며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도 친정에 보내는 것과 똑같은 액수를 보내달라셨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선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한다는 말이 혹시나 했다나요. 황당했던 저는 남편더러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께 하는 건 각자 알아서 하기로 이야기가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계속해서 한다는 말이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입니다.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예외 같은 건 없다고 어머님 아버님께 생활비를 그토록 드리고 싶으면 당신 월급으로 해드리라고 덧붙였네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갑자기 저더러 자기 월급이 적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며 버럭하대요. 당황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자기 월급으론 시댁에 용돈 드릴 상황이 못 되는 거 뻔히 알지 않냐면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못 드리는 거지 왜 나한테 짜증이냐고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네요. 사실 남편이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했을 때 제가 말렸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뭐가 급해서 그러느냐고 같이 취업 준비하자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얼마나 오래 설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공부라면 지긋지긋하다면서 책은 쳐다도 보기 싫다더군요. 그러더니 그냥 아무데나 가버린 거예요. 이후로도 제가 이직 생각은 없냐? 한번 관심 좀 가져봐라. 저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안 난다는데 옆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이후로 제가 아무래도 은행에 있으니까 남편 돈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은 상품이 나오면 알려주고 아무튼 제 딴에는 할 수 있는 배려는 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자 이야기 나오고 집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겨우 5천만 원 모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2배가 넘게 있었고요. 게다가 연봉도 남편의 2배였으니 솔직히 이런 것만 보면 아마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뭐하러 결혼했냐. 네 팔자 네가 꼰 거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돈이 없던 시절엔 그나마 떡볶이라도 돈가스라도 사줘가며 절 응원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잖아요. 그러니 당장 가진 게 얼마 없다고 헤어지자 할 순 없었네요. 결국 제가 모은 돈에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했고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저희가 같이 타고 다닐 거라며 차를 뽑대요. 집은 당연히 제 명의로 했는데 남편이 너무 서운하다 해서 차는 당신 명의로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공평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 일로 한번 크게 싸우면서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이야기가 된 거였어요. 명절이나 양가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도 알아서 하자고 말이 나왔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부모님께서 생활비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했으니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2번 다시는 나한테 생활비의 시옷자도 꺼내지 말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요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월말만 되면 상가 월세 들어오는 때 아니냐며 그렇게 외식을 하러 가자고 저를 조르셨어요. 기분 좋게 외식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돼지갈비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꼭 투프라누라던가 호텔 스시라던가 값 나가는 음식만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제 친정부모님은 멀리 사시니 식사 한번 같이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결혼 초기에는 호텔에서 한 번도 안 드셔보셨다 하니까 이참에 한 번 사드리자는 마음으로 몇 번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하시는 말씀이 이런 밥에는 몇십만 원씩 쓰면서 생활비는 왜 못 준다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씩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순간 화가 난 제가 그래서 이런 식사도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릴 참이었다 했습니다. 호텔에서 양식, 중식, 한식, 일식 다 드셔보셨으니 이제 충분하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이후로 외식 이야기를 꺼내실 때면 저는 업무를 핑계로 빠졌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그럼 웃긴 게 드시는 게 탕수육에 짜장면이라던가 닭1마리라던가 10만 원이 안 넘는 메뉴들 뿐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에 비하면 여기까지는 애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세를 준 상가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저도 돈 벌자고 세를 준 입장이긴 했지만 세입자도 돈 잘 벌고 그래서 저도 월세 받는 게 좋지 세입자야 죽던 말던 월세만 받으면 된다.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달 월세는 안 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저더러 이야기 좀 하자며 제가 일하는 은행 앞으로 찾아오셨더군요. 남편도 같이요. 그렇게 어색하게 셋이 카페에 갔는데 어머님이 먼저 남편한테 상가 이야긴 들었다며 저더러 마음씨가 참 착하다고 어색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이랑 저는 앞에 언급한 사건들과 그 외에도 밝히지 못한 여러 가지 일련의 크고 작은 일들로 사이가 많이 틀어진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중재는커녕 어머님과 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서로의 화만 더 키우는 인간이었고요. 아무튼 그런 어색한 말씀에 저도 일단은 뭐 감사하다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래서 말인데라며 말문을 여셨습니다. 저도 속으론 그럼 그렇지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저렇게 시동을 거시나 생각하고 있었고요. 어머님께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겠다며 그 상가를 저희 신우한테 줬으면 좋겠다셨습니다. 신우는 참고로 저와는 동갑내기였지만 직장은 안 다니고 어머님 아버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어요. 제가 세를 내주라는 거냐고 되물으니 남한테도 안 받는 세를 신우한테 받을 생각이냐면서 일단 가게를 내주랍니다. 한마디로 공짜로 내주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뭐 카페를 하던 뭐를 하던 그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요. 세입자가 망해서 나가긴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상가가 있는 건물이나 동네 자체가 역세권이었기에 공짜로 놀릴 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월세도 월급만큼은 아니어도 꽤나 짭짤한 수입이었는데 그걸 제가 왜 신우 때문에 포기를 하나요?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너가 공짜로 줄 리가 없는 건 알았지만 혹시나 해서 물었답니다. 그러더니 그럼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주면 되냐대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보증금을 한 5억쯤 달라 했습니다. 열받아서 저도 아무 숫자나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돈독이 올라도 아주 시뻘겋게 올랐냐며 거길 누가 5억에 들어가냐고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하고는 계약 안 하니까 제발 이런 억지 좀 쓰지 마시라 했어요. 말만 따라 신우가 월세라도 밀리면 그걸 제가 달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엄연히 상가 주인인데 울며 빌며 월세 받을 일 있냐고 싫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저더러 너무하대요. 제가 가진 거 하나 없던 그 힘든 시절에 자기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냐면서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자기나 자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못한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나한테 해주면 뭘 얼마나 해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사귄다고 안 사귄다고 하는 사람 죽자사자 따라다닌 거 당신 아니냐고 내가 당신더러 나 따라다니라고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냐고요.
그리고 대신에 내가 취업하고 나선 당신한테 잘해준 거 기억 안 나냐고 쏘아붙였지요. 결혼할 때 산 차도 거의 혼자 끌고 다니지 않냐. 당신 도대체 나랑 결혼하면서 해온 게 뭐가 있냐. 저도 한번 말문이 터지니까 거르고 말고 할 새도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맺혀있던 대로 다 퍼부숴버렸네요. 어머님께도 저희 친정부모님 형편이 안 돼서 못 따로 못 해주신다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하지 않으셨냐. 그래도 제가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고 하길 했냐 따지기를 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신우 상가를 뭐라고요. 어머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유세고 생색이고 어지간히 불이랍니다. 솔직히 며느리랍시고 저더러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마사지도 등록해주고 명품백도 갖다 바치고 그런다는데 저는 돈만 잘 벌면 뭐하냐고요. 저는 제 주머니 불리기에 바빠서 시댁 식구들은 안중에도 없는 나쁜 엑스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진짜 남편이 남편으로 안 보이고 정신 나간 엑스로 보이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너 말 잘했다고. 그래 나는 돈 벌어서 내 주머니 불리기에 바쁜 돈에 환장한 엑스다. 그러니까 갈라서자 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집에서 너 편하게 밥 처먹고 자빠져 자는 꼴 더는 못 봐주겠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했어요. 온 동네 주인 없는 개들을 다 불러와서 거두는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집에 못 있는다고 나가라 했지요. 당장 오늘 내로 짐 정리 안 하면 경찰 부를 거라고도 했고요. 그놈의 혼인신고도 하러 가자고 할 때마다 피곤하네 어쩌네 요리조리 게으름만 피우더니 그땐 그게 그렇게 서운했는데 이때만큼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싶더라니까요.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남편도 그래해 이혼이 뭐가 무섭냐며 악을 쓰는데 정작 이 모든 문제의 사단인 어머님께서 저를 어르고 달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생각이 짧았다면서 아들놈 교육 다시 시킬 테니 이혼 소리는 하지 말래요.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라나 어쩐다나. 제가 그런 어머님을 획부리치고는 손해봐도 된다고 이혼할 거니까 마음에 없는 소린 하지도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카페에서 나왔어요. 집에 도착해 남편 짐을 하나씩 끄집어냈습니다. 새삼 남편이란 작자가 정말 이 신혼집에 이 신혼살림에 공헌한 바가 없다는 게 눈에 들어오대요. 10여 년의 세월이 이렇게 순식간에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면서도 정은 뚝뚝 떨어졌고요. 대충 쓰레기 봉투랑 택배 상자에 남편 짐을 담아서 현관밖에 끄집어 내놨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어머님과 남편이 같이 왔더군요.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현관을 발로 차고 벨을 누르고 결국 경찰을 불렀고 그제서야 저희 집 현관에서 떠났습니다. 솔직히 전 혼자 있었으니 저러다 현관문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저는 집을 팔기 위해 내놓은 상황이고 지금은 은행 근처 오피스텔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12번도 미안하다 했다가 저더러 나쁜 엑스라 했다가 솔직히 무서워요. 요새 제정신 아닌 전남편, 전남친들이 많잖아요. 당분간은 조심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뿐이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주기는 죄다 시동생한테 퍼주시곤 저희더러 수습하라는 어머님의 말씀에 기도 안 차서 그냥 아예 손절한 30대 부부 중 아내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얼굴에 침 뱉기인데도 이렇게 털어놓게 된 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이러다간 저희가 먼저 어떻게 될 것 같아서예요. 남편과는 대학생이던 시절 떠났던 어학연수에서 알게 되었어요. 당시 대학교 부속 어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학생들 중 한 명이었지요. 제가 갔던 지역에는 유난히 한국 사람이 많이 없었고 그게 제가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남편을 보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나요. 타지에서 같은 나라 사람을 발견했을 때 반가움이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제가 금방 서로 친해지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목표하는 바가 있었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 역시 계획한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영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다시 재회를 했지요. 반대편에 서 있던 남편을 발견한 순간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동시에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저 사람이랑 나 운명인가 그런 생각까지 잠시 들더군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처음과 달리 그땐 무척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서로 빠르게 가까워지면서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했고요. 저희는 8년이란 시간 동안 힘들 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존재로서 만나왔어요. 저는 정말이지 남편에 대한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저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의 남자는 남편뿐일 거라고 확신했고요. 게다가 8년이란 시간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자던가 헤어지자는 말은 서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기에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고민하고 말 것도 없었달까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남편과 저 두 사람 다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술이나 유흥을 즐기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명품을 좋아하고 허세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어서 돈은 꽤 모았어요. 이 부분도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 사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봐야 한다더니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결혼과 신혼살림에 필요한 비용은 남편과 저 각각 1억씩 부담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았고요. 마음 같아선 영끌을 해서라도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를 장만하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먼저 아직 장가 안 간 시동생도 있고 대학생인 신우도 있어서 경제적인 도움은 못 줄 것 같다고 선을 그으셨거든요. 반면 저희 친정부모님께선 두 분이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얼마 받아주시겠다 하셨지만 그건 제가 거절했어요. 친정아버지께선 정년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면 결국엔 대출 자체가 친정부모님께 큰 부담이 될 건 안 봐도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께서 남편 쪽에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가져가셨더라고요. 참고로 어머님 아버님 손님은 10분도 되지 않는 친척분들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전부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며 쌓은 인맥이었네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시쳇말로 이미 남편이 뿌린 돈도 있고 앞으로 뿌려야 하는 돈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남편이 어머님께 자기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으로 식대도 내야 하고 여기저기 써야 하니까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고 알겠다는 다짐도 받아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는 신랑 신부인 남편이나 저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자 시동생이 먼저 자기가 축의금을 맡아주겠다 했거든요. 남편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남보다야 낫겠지 싶어서 맡겼던 모양이고요. 이후로 저희는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도 어머님께서 축의금에 대해선 영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셨어요. 결국 눈치만 보던 남편이 먼저 축의금은 얼마나 들어왔냐, 장부는 어디 있냐 하며 돌려달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돈은 벌써 다 썼지 그러시는 거예요. 말하던 남편이나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저나 둘 다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을 쳐다만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그제서야 좀 민망하셨는지 시동생이 사업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쓰라고 주셨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장부라도 달라고 최소한 얼마를 가져간 건지는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장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대요. 얼만지도 세보지도 않았다나요. 그러면서 그거 뭐 몇 푼이나 된다고 결혼하자마자 빚쟁이 마냥 쫓아와서는 돈 타령이냐고 오히려 당신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신가 싶대요. 그 일로 남편은 저에게 몹시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저에게 털어놓기를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시동생한테 맥을 못 추신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문제가 많았대요.
그러다 2, 3년 전부터 사업을 한다고 저렇게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시동생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남자가 그런 배포가 있어야 한다며 옆에서 시동생을 부추기신다네요. 덕분에 시동생이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가져간 돈이 몇 억은 될 거랍니다. 제가 당신은 그런 거 보면 속도 안 상하냐고 그러니까 남편도 한다는 말이 자기도 사람인데 속이 왜 안 쓰리겠냐고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들 재산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좋다 싫다를 논하냐입니다. 자기는 스트레스도 받기 싫고 그렇다고 딱히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관심을 끊고 산다고요. 그제서야 그 긴 연애기간 동안에도 시댁 식구 중 누구 하나 소개해주지 않으려 들었던 게 비로소 납득이 되더군요. 솔직히 축의금 그거 몇백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잖아요. 그래서 속은 쓰렸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냐고 스스로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머님 아버님께는 처음 남편과 결혼하면서 마음먹었던 것처럼 살갑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넉 달쯤 되던 시기에 아마 어머님이 실수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도 은행거나 마찬가지다. 대출이 너무 많다 그렇게요. 그래서 알고 보니 시동생 사업자금 대주신다고 당신들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있는 대로 받으셨더라고요. 대출 상환은 시동생이 하고 있나 싶었지만 굳이 알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알아봤자 머리나 아프지 막말로 제가 갚아드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어머님께선 툭하면 전화를 걸어오셔서는 당신 생활을 가지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관리비가 너무 나와 못 살겠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하지만 남편 말로는 그래도 아버님이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셔서 연금도 나오고 생활이 크게 빠듯할 지경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마저 시동생에게 퍼주기 일쑤셨으니 당연히 당신들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하소연은 꼭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셔서 혹은 집으로 불러서 면전에다 대고 하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말귀도 못 알아듣는 눈치 없는 며느리 마냥 그러니까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하고 적당히 응수할 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작년 초부터는 아예 저희 부부를 앞에 앉혀놓고는 대놓고 생활비를 요구하시대요. 당연히 못 드린다고 했어요.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당장 어떻게 되실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도와드려봤자 그 돈 M1 주머니로 들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는 신혼 초부터 버는 족족이 대출금부터 갚고 있었습니다. 저축이라곤 미래에 갖게 될 아이를 위한 정도였지요. 아무튼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뜬금없이 돈을 요구하시니 속상하고 서운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시댁으론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생색내자는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할도리는 한답시고 명절이나 생신처럼 챙겨야 하는 날에는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씩 드렸어요. 식사도 꼭 나가서 좋은 걸로 사드렸고요. 그리고 남편 말로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는 이렇게 챙겨드린 적은 없다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신들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안 해도 며느리인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면서요. 아무튼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단칼에 어머님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어머님도 아버님도 걸핏하면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음식 하나를 해드려도 짜다 어쩌다 하시면서 당신들 안 걸려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냐 하질 않나. 안부도 여쭐 겸 전화를 하면 당신들을 제가 염탐한다고 안 하면 당신 죽고 나서 할 거냐고. 도무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한 두세 달 그러다 제가 먼저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다면 안 한다고 한마디로 자포자기 했달까요? 그리고 중간에서 남편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어머님 아버님과 기싸움하지 말고 그냥 관리비 내드린다 생각하고 50만 원씩 드리자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도 친정부모님께 똑같이 드리겠다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나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빚도 없으신데 왜 우리가 그걸 내드리냐고. 순간 너무 열받아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 나 때문에 빚지셨냐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돈 가져다 쓰는 사람 따로
개같이 버는 사람 따르냐고 따다다다 쏘아대니 저더러 부모 자식 간에 뭘 그렇게 따지냐고 그래요. 솔직히 제가 저 하나 좋자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내가 지금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고 속이 많이 상하더군요. 괜히 결혼했다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후로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쩐 일로 어머님 아버님도 한동안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왜인지 관리비고 뭐고 더는 말을 안 했고요. 덕분에 문득문득 한 번씩 생각나면 우러가 치밀기도 했지만 남편과의 사이도 다시 조금씩 나아졌지요. 그러다 지난해 초겨울이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라서 시댁에 갔어요. 나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던지라 달리 음식을 해가고 그러진 않았고 아버님 필요한데 쓰시라고 30만 원 챙기고 케이크 하나 준비했네요.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는 시동생도 신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집안 분위기는 좋질 않았지요. 무슨 일이냐 해도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불청객인가 싶어서 그냥 가야겠다 싶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더러 할 말이 있다며 저희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대출이 걸려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도요. 관심을 끊었다 했지만 사실 두어 차례 높아심에 어떻게 갚으시려고 하냐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머님께선 제가 마치 어머님 아버님 아파트를 탐이라도 낸다고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셨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정확히 언제부터 은행 빚을 전혀 갚지 못하고 계셨는지 은행 쪽에서 경매에 넘기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어머님에 대한 제 감정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그 소리를 듣곤 당연히 놀랐지요. 어쩌면 좋냐는 어머님 말씀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달리 없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그래서 말인데라며 저희 지금 전세로 들어간 아파트 곧 계약이 끝나지 않냐입니다. 제가 그렇다 하니까 그럼 계약 연장을 하지 말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사랍니다. 싸게 해주겠다면서요. 순간 벙찐 제가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니까 당신들이 가긴 어딜 가냐고 우린 계속 여기서 사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사냐니까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말귀를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 멍청해서 못 알아듣는 거니라며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럼 지금 저희더러 저희 돈으로 이 아파트를 사고 어머님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라는 거냐니까 어머님이 걱정 말래요. 당신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랍니다. 제가 일하느라 살림에 소홀하고 뭐 야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와도 친구를 만나도 잔소리는 안 할 거라나요. 아무리 어머님이 저보단 나이도 많고 어른이라 해도 그 뻔뻔한 태도를 보고 있자니 할 말은 해야겠다 싶더군요. 어머님더러 제가 굳이 왜 제 돈을 써가며 고생을 사서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남편한테도 당신도 한번 말해보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냐니까? 이때는 전과 달리 남편도 많이 언짢아 보이더라고요. 남편도 제 말이 맞다면서 어머님더러 그게 말이 되는 소리로 들리냐고 호통을 치대요. 능력이 안 되시면 집을 파시고 살림은 시동생이랑 합치시라면서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들이닥쳐서는 아주 난리를 칩니다. 부모님 모시고 사는 남자한테 어떤 여자가 시집을 오겠냐면서 자기는 그럼 뭐 평생 혼자 살란 이야기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시동생더러 혼자 살던 장가를 가던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관심도 없다고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은 게 너 아니냐. 지금 사시는 이 집에 이렇게 빚이 많이 생긴 것도 너 때문이지 않냐. 그러니 네가 책임져라 하대요. 그러자 시동생이 나이는 30도 넘어서 사업한답시고 거들먹거릴 땐 언제고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어린애 마냥 떼를 쓰는데 저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머님 아버님은 어머님 아버님대로 자식이 셋이면 뭐하냐. 돈 앞에서 부모고 뭐고 없다면서 당신들 헛살았다고 눈물 쥐어 짜내시는데 솔직히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사시는 집 팔아서 일부는 대출 갚는 데 쓰시고 남은 돈으로 형편에 맞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 되는 어찌 보면 간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죽어도 집은 포기 못하신다고 버티시니 제가 어떻게 달리 도와드릴 방법이 없었네요. 이후로 벌써 넉 달째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님 아버님과 완전히 소식을 끊었습니다. 시동생과 신우의 앓는 소리, 말 같지 않은 헛소리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저더러 하는 말이 자기 몰래 시댁에 돈을 보내거나 그럴 생각은 말랍니다. 저도 물론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저는 솔직히 아예 관심을 끄고 있어요. 이런 엉망인 상황에서 괜히 나서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거든요. 부모 자식 간이니 평생 안 보고 살진 못하겠지만 자기들끼리 알아서 풀던지 말던지 그건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생각이에요. 지금 당장은 저는 그저 아무쪼록 어머님 아버님 건강만이라도 잘 지키시길 바랄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큰 실망을 하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런 남자 때문에 버린 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다 못해 쓰려서 입에서 단내가 날 지경이에요. 남자친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마땅한 호칭이 떠오르지 않아 일단은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남자친구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내키지 않는 소개팅이었지만 주선자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며 자기 입장 한 번만 생각해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주선자는 저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남자친구가 주선자의 핸드폰에서 제 사진을 보더니 꼭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자기 이상형에 가깝다면서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주선자의 선배였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하대요. 운동하는 쪽이라서 선후배 관계가 좀 더 어렵다고 저한테 한 번만 부탁한다고 매달리는데 좋은이라는 셈 치고 알겠다고 했어요. 소개팅을 한다고 해서 꼭 사귀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솔직히 제가 여자치고도 작고 왜소한 편이라서 뭐랄까 저하고 반대인 이성에게 끌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남자친구에 대한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야 뭐 이미 저한테 호감을 갖고 나온 자리라서 그런지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고요. 이후로도 남자친구가 워낙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소개받은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덕에 자기가 기가 산다며 주선자가 너무 고맙다고 밥을 다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면을 보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주사였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고 사회생활하면서 주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사를 많이 봐왔지만 남자친구의 주사는 제가 여지껏 본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바로 깨물고 꼬집기였어요. 그 큰 덩치를 한 남자가 술만 취하면 바로 옆에 누가 있건 간에 깨물고 꼬집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팔이나 손가락이나 심할 때는 허벅지를요. 그것도 가볍게 물었다 놓는 게 아니라 정말 입자국이 남을 정도로 멍이 들 정도로 깨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그런 주사를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 취해도 주사라고 해봤자 어디 구석에 가서 잠이나 자는 게 전부였지 절대로 남에게는 끼치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남자친구와는 연애 초반에 몇 번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이후로는 아예 술자리를 피했습니다. 고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솔직히 술 취한 사람이 노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같이 술 안 먹고 술자리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런 식이었지요. 그러다 작년 어버이날이었어요. 저는 본가에서 살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데다가 학과 특성상 학교에 오래 붙어 있어야 하던 탓에 자취를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독립해서 살던 사람이 대학교 졸업을 했다고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 게 쉬울 리가 없었지요. 어차피 직장도 서울에서 잡아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되었답니다. 참고로 지금은 생뚱맞게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편 보통은 어머님께서 남자친구 집에 종종 오셔가지고 반찬도 두고 가시고 청소도 하고 가시고 그러더군요. 지나가는 말처럼 남자친구가 저더러
어머님 오시는 날 맞춰서 자기 집에 오라고. 그래서 얼굴도 투과하면 좋겠지 않냐고 하는데 몇 번을 거절했네요. 솔직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자친구 집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 이야기라 제가 이렇게 말하긴 뭐한데 제 친구 중 하나는 자기가 무슨 우렁각시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남자친구가 출근하고 없는 집에 가서 쓸고 닦고 아주 그냥 정성도 그런 정성이 없더라고요. 아니, 말이 좋아 정성이지. 고생도 사서 한다 싶었지요. 뭐,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라서 적당히 하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지만요. 그러다 작년 봄 처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남자친구가 이번엔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프로포즈까지 승낙한 마당에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쯤 거리더라고요. 제가 원래 참을미가 심하기도 하고 긴장도 돼서 그런지 가는 내내 속이 좋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남자친구의 집은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보니 아버님을 꼭 빼다 닮았구나 싶을 만큼 아버님도 체격이 좋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들이라면 껌뻑 넘어가는 분이셨고요. 남자친구 집 근처 맛집에서 회를 사서 갔는데 아버님이 이 좋은 날 술이 빠질 수 있겠냐며 어디선가 소주 몇 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속이 좋질 않아서 술은 마시고 싶지 않았는데 어른이 주시는 잔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웠네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라 그런지 거침없이 들이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주사가 어디 가나요? 옆에 앉아있는 저를 깨물고 꼬집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말리기는커녕 괴로워하는 제 반응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술도 꽤나 취했겠다. 에라 모르겠다. 너도 당해보라는 생각으로 남자친구가 저에게 한 것처럼 남자친구 팔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악소리를 질렀고 그제서야 어머님께서 저더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사람을 세게 깨물면 어떡하냐고 신경질적으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 팔이 무슨 개뼈다귀 마냥 남자친구한테 물리고 있을 때는 귀엽다 웃기다 하시던 분이 너무 짜증이 나서 이번엔 식탁 밑으로 남자친구 발을 꾹 밟았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취기가 올라서 그런지 그걸 참지를 않고는 저한테 야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고 저도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께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쉬어야겠다 하곤 남자친구가 본가에서 지낼 때 쓴다는 방에 들어가서 자버렸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잤을까요? 남자친구가 이제 집에 가자며 저를 깨우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가 아직 술이 다 깬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대리 불러서 가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술 다 깼는데 저더러 과민 반응이랍니다. 다행히 이때는 어머님께서 그러지 말고 제 말대로 대리 불러서 가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리 불러서 왔는데 농담이 아니고 대리비만 거의 2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돈이 아깝기는 했지만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자고 오자고 안 하는 게 어디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눈에 씌인 콩깍지 때문에 그 와중에도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 저희는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제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었고 서로 직장 문제도 있어서 뭐하나 속 시원하게 진행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와 조금씩 다투기도 했어요. 아무리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헤어져야 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었네요. 하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 남자친구가 먼저 미안하다 손을 내밀었고 저도 30이 넘은 나이에 이 사람과 헤어지면 다른 누군가랑 다시 언제 또 시작하나?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또 반복해야 될 거라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손 내밀면 못 이긴 척 잡고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이해시키면서 말이에요. 한편 그러다 지난 늦은 가을에 저희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원래도 무릎이 안 좋으신데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그대로 고꾸라지셔가지고 무릎이 완전히 나가서 수술하고 철심을 박으셨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깨도 심하게 골절이 되었고요. 병원에도 꽤 오래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추더라고요. 저는 내심 자진해서 남자친구가 먼저 언제 뵈러 가도 될 거냐, 건강은 좀 어떠시냐 하고 물어봐 주길 바랬는데 하다못해 틀에 박힌 안부 인사는 고사하고 저희 어머니가 입원을 하신 바람에 결혼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것 같다고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병문안 이야기를 하기가 어찌나 구차하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로 인해 남자친구를 향한 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할 여력조차 없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왜 한 번에 연달아 터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께서 간암 판정을 받으셨다고요. 너무 늦게 검사를 받으신 탓에 간암인 걸 알게 되기는 했지만 손도 써볼 수 없을 만큼 늦은 상태였답니다. 의사 말로는 길면 3-4달은 버틸 수 있을 거라길래 그때부터 남자친구와 저도 결혼식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집이고 혼수고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 식부터 빨리 올리자며. 그런데 솔직히 털어놓자면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도 여자고 결혼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기대치라던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번갯불에 콩거 먹듯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게 내키지 않았네요. 하지만 동시에 비록 한 번밖에 뵌 적 없는 어머님이셨지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복잡한 심정이었네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달은 마음의 준비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고 남자친구에게는 어쨌든 갑작스러운 일이었지요. 그렇게 어머님 장례식장에 저는 당연히 갔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고 그렇게 3일 내내 남자친구 옆을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어요.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마땅히 제 할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며 부의금으로 50만 원 보내셨고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결혼 이야기는 다시 올스탑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하루는 늦은 밤이었는데 밖에서 고래고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다보니 세상에 한눈에 봐도 남자친구가 고주망태가 되어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저를 찾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 어깨를 딱 잡고서는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저희 부모님 후회할 거랍니다. 자기가 저랑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래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제 귀를 의심했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니까 어떻게 어머님 장례식에 저희 부모님이 안 오실 수가 있냐고 그래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수술로 인해 여전히 혼자 거동이 어려우신 상황이었고 아버지께서는 직장에 나가셔야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안부 한번 제대로 묻지 않았고 전화 한번 드린 적 없으면서 어쩜 이렇게 사람이 뻔뻔한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네가 할 소리냐고 물었어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 부모님이 안 가서 네가 서운하다고 쳐도 뭐 나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뭐 어쩔 거냐고 그게 지금 협박이냐고 따졌지요. 무서워서 너랑 결혼하겠냐고 헛소리 짓거리는 거 보니 너랑 결혼 못하겠다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반은 진심, 반은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순간 남자친구 눈빛이 살기를 보였다고 할까요? 순식간에 제 손목을 낚아채고 안놔주는데 이대로 물어뜯거나 비틀어버릴 것 같아서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빠 하고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동뿐만 아니라 옆동과 앞동 아파트에서 몇몇 아저씨들이 뛰쳐나오셨거든요. 아마도 딸 있는 아버지들이 순간 내 딸이 소리를 질렀나 싶어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신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희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 순식간에 모여든 중년의 아저씨들이 남자친구가 제 손목을 비틀다시피 잡아챈 걸 보고는 남자가 여자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당장 놔주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는 몸도 약소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남자친구를 때려눕히실 기세로 달려드셨지요.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 아저씨들까지 있으니 남자친구도 그 기세에 눌렸는지 더는 난리를 치지 않고 순순히 제 손을 놔주고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내빼더라고요.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께서 경비 아저씨께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 설명을 하셨어요.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리고는 곧이어 아버지와 제가 자리에 계셨던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들 저더러 조심하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 요새 제정신아닌 인간들이 많다면서요.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미친 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도 오고 음성 메시지도 남겼더군요. 그냥 지워버리려다 확인해보니 혼자서 전화기에 대고 울고 화내고 아주 원맨쇼가 따로 없대요. 뭐 내용이야 다 자기가 술 취해서 그런 거다. 서운해서 그랬다. 말이 헛나왔다. 전혀 와닿지 않는 변명일색이었습니다. 미안하단 말도 성의가 없이 들렸고요. 처음엔 그냥 무시할까 하다가 그러다 또 아파트로 찾아오고 할까 싶어서 결국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어요. 약간의 불안한 마음에 약속 장소는 경찰서 근처 카페로 정했지요. 그리고는 절 보고는 아무 일도 없던 척하며 실실 웃는 그 기분 나쁜 얼굴에 담담하게 헤어지자 했네요. 남자친구는 이내 울그락불그락 얼굴색을 바꾸고는 어머님이 자길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까지 자길 떠나냐면서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상처 주면 돌아가신 어머님이 절 가만둘 것 같냐고 그래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이후로 제 휴대폰 번호도 바꿨고 출퇴근 시간에는 동료랑 카풀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동행을 하고 있지요. 지난번 사건으로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외부인 출입에 촉각을 세워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날 자리에 계셨던 아저씨들이 오며 가며 아는 체를 해주시는데 그게 꽤나 의지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좋았던 기억도 많았기에 이별을 했다고 해서 후련하기만 한 건 아니더군요. 하지만 마지막에 보여준 그의 못난 모습, 불쾌한 행동, 악의가 가득한 표정들이 금세 그 좋았던 기억도 잊게 해줄 것 같아요. 단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가 어딨냐고 저더러 의외로 못된 구석이 있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불쌍하면 네가 걷어주라고 쏘아붙이고는 그 주선자란 작자하고도 손절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 잊지 말아야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